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이제 일주일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납부기한은 종전 주택임대소득 신고 요령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 납기 연장이 그나마 코로나로 자금난에 처한 납세자에게는 어쩌면 작은 단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의 신고 준비가 중반을 넘은 마무리로 가고 있는 지금까지 사무실의 종합적인 관리와는 별도로 제가 처리해야 하는 신고 업무까지 겹치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일요일은 오전 근무 좀 빡시게 하고 오후에는 설렁설렁 집안 청소를 하며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내어 몇 분들에게는 요긴할 수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가 완료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과는 달리 선택적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즉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의 경우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하여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과연 연간 이자 2천만 원을 지급받으려면 얼마의 돈을 은행에 애출을 해야 할까요? 이자 2천만 원의 원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면 이자 나누기 이자율로 계산하면 될 텐데 연간 2% 이자를 가정할 때에 2천만 원에 0.02를 하면 원금 10억이라는 금액이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로 계산해 보는 것이 막연하게 나열하는 설명보다는 훨씬 이해가 쉬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입니다. 1번 이자소득 중 금융기관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 1,800만원입니다. 사채이자 1,500만원인데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이며 사채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3번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500만원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원천 징수되었으나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내 국외의 이자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의 대상입니다. 단독 세대주로서 사업소득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을 과세할 때는 이자소득 명세서와 배당소득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명세서는 첫 번째 소득구분 코드를 적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소득 명세서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즉 2천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개인별 금융소득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을 하는 양식입니다. 배당소득은 또 다른 배당소득 명세서 양식에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모두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소득구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중에서 원천 징수된 것은 11번입니다. 또 소득세법 127조에 따라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은 12번입니다. 다만 원천 징수되지 않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17번 코드를 적습니다. 이거는 일반 이자로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 소득이 되겠죠. 12번. 그 밖에 이자 소득 중 원천 징수된 것은 13번입니다. 또 국내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이자 소득은 15번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 소득은 16번입니다. 또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 징수되지 않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17번입니다. 이렇게 13번은 여기서 보면 그 밖의 이자 소득 중 원천 징수된 것이죠. 여기에 보면 1,800만원 이자 소득 중 금융기관 원천 징수된 이자 소득 1,800만원이기 때문에 13번으로 적었습니다. 원천 징수된 소득세는 252만원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원천 징수된 소득세의 10%를 자동적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여기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 원천 징수된 것 11번 여기에서 1,500만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데 원천 징수되었기 때문에 11번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도 마찬가지고 1년 번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득구분 코드 13번이 첫 번째일 때는 1번, 두 번째면 2번이 되겠죠. 또 13이 3이 되겠고 지금은 이거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13-1로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가로에서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가로 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와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데 이 두 가지를 두 개 다 적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원천 징수를 하였다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적는 것이고 개인이 원천 징수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번호와 자기의 성명을 적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 금액을 적을 때에는 원천 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아닌 차감하기 전의 총이자를 적습니다. 이자 소득 전부에서 소득세 얼마, 주민세 얼마를 차감한 순 소득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원천 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이자액을 적게 됩니다. 원천 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적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자동 계산하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당소득입니다. 1번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2,500만원 배당소득 원천 징수되었으며 배당가산 대상이입니다. 2번 펀드에 가입해서 받은 배당소득 1,700만원인데 배당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가산 대상 금액 계산 시 2천만원 초과액에 대하여 적용되며 즉 2천만원이 되지 않는 금액에서는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은 먼저 이자소득과 배당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해야지만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배당가산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가산액을
설정하는 이유, 즉 배당 가산을 하고 배당세 공제를 하는 이유는 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잉여금을 바탕으로 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세법에서는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배당세 공제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부분적이기도 하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이중과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에게 기속되는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모두 분배하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인 설립의 당초 취지인 법인의 이익 유보를 통한 기업의 성장과 재무정책을 이행하는 데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첫 번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의 배당 분배금이 되고, 세 번째는 의제배당이 됩니다. 고로사업 적용이 되지 않는 의제배당은 제외이고, 네 번째,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입니다. 고로사업 적용이 되려 하면은 첫 번째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하고, 즉 외국법인은 아니라는 얘기겠죠.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이 되어야 하고,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분일 것, 즉 2천만원 초과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위로 가서 소득구분 코드에서 소득구분 코드는 이제 이자소득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첫 번째, 기준금액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배당 가산하는 배당소득은 21번으로 기재를 하고, 배당 가산하지 않는 배당소득은 22번입니다. 그 외에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 징수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23번, 26번, 28번, 29번 이런 식입니다. 1년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21번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이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21-2번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21-1로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1번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중에서 원천징수되었으며 배당 가산 대상일 경우에는 21번 이렇게 적습니다. 대상금액, 가산금액은 배당 가산 대상금액, 즉 배당액 곱하기 11 나누기 100, 즉 0.11%가 됩니다. 275만원으로 산출이 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350만원이 됩니다. 나중에 계산이 끝나고 나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될 사항입니다.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가산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배당 가산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22번 1년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번호 설명드렸고, 배당액란, 이것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배당액을 적게 됩니다. 대상금액이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8번 배당소득금액이란 8번 배당소득금액란에 정년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액 플러스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즉 2,500만원 플러스 275만원 해서 2,775만원을 적습니다. 자, 이제 위의 자료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500만원,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500만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아닌 그 이외의 일반적인 이자로서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은 1,800만원. 그래서 이자소득의 합계액은 3,800만원 되고, 배당가산 그룹사업 대상 배당소득은 2,500만원 되고, 그룹사업 대상 배당소득이 아닌 원천 징수된 배당소득은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합계액은 4,200만원이 됩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만약에 2천만원 미만이 된다면 분리과세로서 과세 의무가 완결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산출 방식이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산출세액은 둘 중 이렇게 계산한 1번과 2번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 중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2천만원, 즉 종합과세 대상 미만 금융소득이죠. 2천만원 곱하기 14%에다가 2천만원을 제외한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한 그 과세표준에서 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종합소득세율, 즉 누진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두 번째는 금융소득, 전체 금융소득 곱하기 원천징수세율, 이거는 일반적인 이자는 14%, 그다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이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제 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이 1번과 2번 중에서 큰 금액을 금융소득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1번에 해당되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금융소득 금액은 모두 8천만원입니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2천만원이기 때문에 기준 총합금액은 6천만원이 되고, 배당가산액은 275만원,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은 8천만원, 이 세 개를 합한 종합소득 금액은 1억 4,275만원이 됩니다. 즉 2천만원을 제외한 전체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 곱하기 종합소득세율. 이제 이 종합소득세율을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종합소득 금액 1억 4,200에서 소득공제 21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은 1억 4,065만원이 되고, 여기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432만 7,500원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 2천만원 곱하기 14%한 금액은 2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산출세액 전부를 합하게 되면 요 3,432만 7,500원과 280만원을 합하게 되면 3,712만 7,500원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금융소득 곱하기 원천징수세율과 다른 종합소득 금액 마이너스 소득공제 곱하기 종합소득세율을 한 것이 여기서부터 비영업대금 이익 22분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위에서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곱하기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5% 하면은 375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익 외의 금융소득 6,500만원이고, 6,500만원은 14% 원천징수세율이기 때문에 910만원이 됩니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은 8천만 원이고 소득공제금은 210만 원으로 할 때 과세표준은 7,790만 원이 됩니다. 8천만 원 마이너스 210만 원요. 그렇게 하면 기본소득세율은 24% 구간에 있는 소득금액입니다. 8,800만 원까지가 24%거든요. 산출세액은 1,347만 6천 원이 됩니다. 7,790만 원 곱하기 24%는 1,347만 6천 원이 되고 비교 산출세, 즉 비영업대금 이익의 산출세액 375만 원, 비영업대금 이익 외의 금융소득 산출세액 910만 원, 그 다음에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1,347만 6천 원 합한 비교 산출세액은 2,632만 6천 원이 됩니다. 예, 이것이 2번 계산한 금액입니다. 또 이미 위에서 계산된 비교 산출세액, 즉 1번 방식에 따라서 계산된 비교 산출세액은 3,712만 7,500원입니다. 이 둘 중 큰 세액은 3,712만 7,500원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3,712만 7,500원이 됩니다. 배당소득세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위에서 배당 가산액 275만원과 이 31번 종합소득 산출세액하고 30번 비교 산출세액하고의 차이 금액, 이거보다 크다면 종합과세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를 이 둘 중 작은 금액으로 정했고 그 금액은 275만 원이 됩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요 금융소득, 즉 5번 플러스 9번 이자소득 합계와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이자 같은 경우에는 14%의 원천이율세율,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25%의 원천이율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금융소득의 다른 종합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소득 산출세, 즉 이건 뭡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과 같은 것이죠. 이거를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여기에 부과하여 이 누진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진공제란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과세체계입니다. 그러므로 최종 구간에 적용한 세율에서 낮은 세율 구간만큼의 차액만큼 조정을 해주는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27번 항목처럼 7,790만 원이라고 하면 0원부터 1,200만 원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은 6% 구간이고, 즉 1,200만 원 곱하기 6% 하면 72만 원이 됩니다. 1,200만 원 초과 3,400만 원에 대해서는 15% 세율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3,400만 원 곱하기 15%는 510만 원이 되고, 또 4,600만 원 초과 7,790만 원까지의 차이금액 3,190만 원의 세율은 24% 구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3,190만 원 곱하기 24%는 765만 6천 원이 되고, 이 세금 모두를 합하면은 1,347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므로 편하게 만든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간단하게 소득금액 7,790만 원 곱하기 최종 세율 구간의 24%를 에서 24%의 누진공제 522만 원 차감하여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게 됩니다. 즉 7,790만 원 곱하기 24% 마이너스 522만 원은 1,347만 6천 원이 되고, 이는
개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 1,347만 6천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0원에서 1,200만원의 세율은 6% 구간에 72만원인데 일률적으로 우리는 24%를 적용했죠. 여기서 적용한 288만원과의 차액은 216만원이 됩니다. 이 3,400만원 곱하기 15%는 510만원인데 일률적으로 24%를 적용한 816만원과의 차액은 30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16만원과 306만원을 합하게 되면 522만원이 됩니다. 즉 여기에 나오는 522만원을 이것이 누진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최종세율 35%, 38%, 40%, 42% 구간 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